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취업규칙의 두 번째 과정으로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렇게 작성되고 변경된 취업규칙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변경하는데 일정한 절차적인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작성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존재한다든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 노동자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는 이러한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분리 변경의 문제로서 별도 과정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것인데요.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에 의해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취업규칙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유의해야 합니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 의무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의 의미는 언제나 10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해당된다고 해석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두 사업이 동질성이 있다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취업규칙은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율, 운영규정, 예규 등과 같은 명칭에 관계없고 그 형식도 반드시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돼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취업규칙을 작성하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작성 의무가 있는 사용자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직장 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실시 등 취업규칙의 내용을 이루는 사항에 관해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용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형식상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실질적 권한이 없는 자는 사용자가 아니어서 취업규칙 작성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형사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앞 과정에서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에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 밖에 사용자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필요적 기재사항을 살펴보면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 기간, 지급 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 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하지 않거나 흠결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되는데요. 물론 이런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제재와는 별개로 취업규칙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하지 않거나 흠결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되는데요. 물론 이런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제재와는 별개로 취업규칙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 외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도 모두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보다는 흠결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효력은 유지시키면서 취업규칙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법령과 단체 협약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것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취업규칙에는 필요적 규제사항 이외에 강행법규나 반사회질서 그리고 단체 협약에 어긋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항도 규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보시는 취업규칙의 샘플에서 보는 것처럼 취업규칙 제정 취지를 적는 형식 규정, 면허, 노사의 준수 의무 등을 규제하거나 채용에 관해 채용 절차, 입사 시 제출 서류 등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취업규칙의 필요적 규제사항을 축소 내지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의무를 지음으로써 사용자를 규제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를 통해 근로자의 최저 수준의 근로조건을 확보함으로써 그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헌법적 목적 실현을 담보하고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작성의 방법은 필요적 규제사항을 모두 망라하여 하나의 규칙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임금, 퇴직금 등 특정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칙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각 기업에서는 인사, 임금, 퇴직금, 징계 규정 등을 별도로 마련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렇게 분야별로 별도의 취업규칙적 성격을 띠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다양할 텐데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이런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근로자별로 적용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크며 각 근로자별로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별로 세분화될 필요가 커서 하나의 문서로 된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그 취업규칙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어느 범위의 근로자에게 적용될 것인지 등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동시에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또 다른 규범인 법령, 단체 협약, 그리고 개별적인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취업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 어느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네, 이 문제는 취업규칙의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된 실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1997년경 K그룹은 회사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그룹 차원에서 자구계획서를 작성하면서 K그룹이 정상화될 때까지 소속 회사인 K중공업 주식회사 임직원의 상여금, 휴가비 등을 삭감하는 방침을 정하고 서면화하였는데 이와 같은 K그룹의 상여금, 휴가비 삭감 방침 사실은 당시 언론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K중공업 주식회사도 회사 차원에서 그 노조에게 그와 같은 자구계획서를 제시하였고 회사의 사내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전 사원에게 충분히 알려졌습니다. 이에 K중공업 주식회사의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는 위와 같은 자구계획서의 변경에 동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판례는 기본적으로 자구계획서를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신고 의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 청취 의무, 또한 취업규칙의 게시 또는 비치에 의한 주지 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단서법규에 불과할 뿐 효력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조항을 정했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게시 또는 비치 등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을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취업규칙도 법 일반 원칙에 따라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업규칙 제정 이전의 행위에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례에서도 피고회사는 1988년 7월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일반직의 직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도 이 개정된 정년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만 55세까지의 급료 및 퇴직금 상당액인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1988년 7월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변경하여 이를 시행해 오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 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은 이를 시행하고 있는 당시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취업규칙 시행 당시에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취업규칙의 효력이 미치는 장소적 범위와 관련해서 취업규칙은 사업장 단위로 작성되어 적용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별 규정이나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고 일부 근로자를 취업규칙 적용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의 직종이나 근무 형태별로 취업규칙의 내용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례에서도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이 경우에도 계속하여 사용하는 일용직 근로자나 임시직 사원을 취업규칙 적용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민법상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은 법령에 반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법령이는 강행법규를 의미한다고 보며 예를 들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 반할 수 없다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취업규칙이 법령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라는 주제로 별도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취업규칙은 회사 내에서 마련한 자체적인 각종 자치규범상의 위계질서도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판례로는 피고의료원의 정관 제28조는 표제가 직원의 신분보장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정관 제25조에서 규정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임면권자가 직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인사규정에서 정관 제28조의 신분보장 조항에 위배되는 규정을 둘 수 없고 그러한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인가? 인사규정 제44조는 정관 제28조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수 있는 사유로 열거한 당연퇴직과 징계 면직 외에 직권 면직을 규정한 것이어서 정관 제28조에 위배되어 무효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인사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여 취업규칙인 피고의료원의 인사규정은 상위 규정인 피고의료원의 정관상의 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점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차이에 대해서 판례는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협정으로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사 쌍방이 서면 날인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이 따르며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원 이해의 자에 대해서는 그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에 비하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라고 하여 구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 요건이긴 하지만 취업규칙과의 구별 기준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반한다는 의미는 취업규칙이 일반적으로 단체협약 규정에 미달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를 말하며 이와 같이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경우 무효가 되어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는데요. 다만 그 무효는 단체협약에 적용을 받는 자에게 미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판례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에 대해 단체협약 제19조가
조합원에 대한 회사 측 징계는 본 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동일한 징계 사유나 징계 절차에 관하여 단체 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될 경우에는 단체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취지이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종업원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독자적인 징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여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취업규칙과 단체 협약의 기본적인 성질과 적용 범위 등이 다른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취업규칙에서는 단체 협약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혹은 단체 협약의 내용에 대한 예외를 규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물론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을 둘러싸고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법에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률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개별 근로계약에서는 없는 사항도 취업규칙에서는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취업규칙의 내용이 위법, 부당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며, 철도청 근무자들을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로 현업직 할애 요청에 의해 신규 채용 형식으로 입사시킨 사례에서 판례는 취업규칙은 이미 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에는 채용에 관한 기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에 관하여 보셨는데요.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있는 기업에게는 개별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과 아울러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장마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런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려는 경우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단체 협약 내용과의 비교 검토는 하였는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